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긴급 재난지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지난주에는 70% 하위사 70%한테만 지급한다. 정부 방침이었고. 네. 그런데 오늘 민주당 그리고 야당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저는 찬성해요. 저도 찬성합니다. 지난주에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네. 그 70% 경계선이 좀 혼란스러울 거다. 네. 결국 국민 관심은 내가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죠. 아니면 왜 아니냐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발표가 나왔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소득 혹은 재작년 소득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당장 올해 소득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니 제 주변에 예. 여행, 관광, 숙박, 음식업 하는 분들은 예. 재작년 매출 좋았다고요. 예. 그래서 건보료 많이 내시는데 예. 이분들이 올해 손님이 확 줄었어요. 네. 그런데 재작년에 지금 힘든데 예. 그때 한참 매출 좋았을 때 건보료로 하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증빙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올해 매출이 힘들어졌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되니 그럼 건보료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신속성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일일이 또 공무원분들이 일 처리하려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네. 저희가 그 방송 이제 중간에 말씀 나눴다시피 왜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이렇게 만드느냐. 그냥 전 국민한테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면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지원하라고 만든 건데 이것을 또 공권력을 또 들여서 그걸 또 선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 언제 지급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오늘 발표낸 거 보면 민주당에서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네, 하자. 네. 현재 수준으로. 예, 현재 수준으로. 그다음에 저기 미래통합당 환경대표는 50만 원씩. 인당 50만 원씩 네, 일반 그런데 지급하자. 4인 가족 기준은 200만 원까지. 네, 네.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가자 그러고 인당 100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선거용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원포인트 국회라도 빨리 열어가지고 이 긴급재난 지원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차 추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이게 과연 또다시 의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좀 의문이다 황교안 저는 대표의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에 지급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포퓰리즘이라고 예, 그랬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 들리니까 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야 공이 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건 이제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왜 부자들한테도 다 줘야 되느냐? 그건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주고 나서 내년에 이제 세금으로 돌려받으면 되니까. 환수한다.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재원 때문이라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갖고 뭐 길게 우리가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야가 하면 좋은 거죠. 선거 네. 때문이든 어떻든 간에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간에 모처럼 대동단결 한 그러니까 거니까 모처럼 한번 이게 또 해보자고요. 합의가 되는 것 같네요, 해보자고요. 보니까. 예. 의견이 빨리 수렴된 해야 되지 기반에. 않을까? 예. 네. 우리 여기도 다 합의된 거죠, 내년부터. 더 대략.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두고 보고요. 코로나19 확진자 46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명승건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제가 보니까 2월 17일인가요? 19일인가? 그때 우리가 7명이었거든요. 하루에.
그 다음날 50몇 명으로 확 올라가고 갑자기. 그 뒤로 계속 올라가면서 900명대까지 2월 29일로 올라갔다가 그나마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그러면서 50명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46일 만에. 예, 47명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게 오늘 하루만 본 거니까 맞아요.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숫자도 조금씩 다시 줄어가고 있는 네, 네. 추세라서 좀 이번 주에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완치자는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죠. 계속 해달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60 몇 퍼센트까지도 64%. 예, 64%까지인가 지금 완치되었고요. 뭐 다음 주 정도 지나면 뭐 7, 80%로 이제 완치자가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안정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외국 상황은 좀 좋지 않습니다만. 근데 전반적으로 2월 29일 이후로 계속 하향세는 맞아요. 지금 한 달 이상, 한 달 6일째.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게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이제 소셜미디어에 하면서도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다른 지역은 대부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서울, 서울 그리고 수도권. 검역만 검역.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은 계속해서 늘고 조금씩 있죠. 조금씩 계속 늘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떨어졌거든요. 물론 중간에 살짝 떨어진 적이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잘 아시는 대로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의 반 가까이가 대부분 해외 유입사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 뭐냐면 서울이 늘어난 게 서울의 지역사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로 해외에서 온 분 그리고 관련된 것만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번 일주 보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예. 좀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오는 귀국자들, 유학생들 거기서 지금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방역 당국이 정해준 지침을 좀 잘 따를 네, 필요가 네. 있잖아요. 자가격리도 네, 해야 네. 되고. 네. 근데 최근 유학생들 보면은 맞아요. 뭐 해열제를 먹고 들어오고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청년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열이 났어요. 유증상자가 들어오면 인천공항에서 검역하면서 유증상이네 그럼 검사 바로 받고 아프면 환자가 되면은 이제 격리 치료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진 이 종이를 주는데 증상 없음 체크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짓말이 되는 바람에 이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환자에서 범죄자가 되는 경계선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열제 20알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한꺼번에 먹은 게 아니고 캔사스에 사는 10대 유학생이 국내선으로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에서 또 이제 인천까지 오고 집에 가는데 그 과정에 열이 나면 계속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알까지를 뭐 한 만 20시간 정도에 걸쳐서 먹었던 건데 어쨌든 열을 떨어뜨려서 미국도 통과, 국내도 통과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다음 날 결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과정에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습니다라고 자수를 해요. 근데 그걸 전날 인천에서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열이 나서 해열제 먹고 들어왔는데 유증상입니다. 그럼 검사 받읍시다. 전날 확진됐을 거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37.5도가 넘으면 비행기를 그렇죠. 못 타고 그렇죠. 하니까 그때 약을 먹었다는 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너무 집에 가고 싶었을 것이다. 네, 오면서 또 인천공항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겠지만 4월 5일부터 시행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추정을 해보면 일단은 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오기 당연히 전부터 열이 났었고 그렇죠.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추정컨대 이거는 코로나19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발 비행기는 비행기 탑승 시 시에 열을 체크하게 됐어요. 열이 나면 못 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을 먹었던 거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입국 때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은 이게 같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다 접촉자가 되는데 20명 격리됐죠.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네. 방역 당국으로서는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하나 이제 이 비판이 워낙 많이 쏟아지는데 이 유학생이 인천을 빠져나와서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선별진료소에 가서 그 관계 다 그냥 나름대로 그럴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맞아요. 높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진단받고 여기 입원해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예요. 얼마나 맞아요. 심각했습니까? 맞아요. 열은 안 났다 손 치더라도 몇 가지 그 비말이나 이런 거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은 또 감염 위험성이 높은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물론 뭐 타인이. 본인의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충분히 네, 이해는 네.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겠습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이건 한 예고 지금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요 3만 7천 명이에요 현재. 근데 그 중에 해외 유입이 3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 수치가 좀 늘었네요. 제가 2만 7천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3만 명, 3만 7천 명 중에 3만 명 정도가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 근데 이 중에 일탈이 계속 발생해서 유학생의 경우도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만 다양한 일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통제할 건지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가격리 그 지침을 어기는 경우도 많죠.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아침에 회사 가고 점심 때 식당 가서 이 강남구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고 또 이건 최초 있었던 일인데 격리시설 입소 거부한 30대 대만 여성은 강제 출국 조치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된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남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요.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 볼 때 항상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가 어떤 연구 방법이냐.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연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연구 방법, 즉 연구 디자인은 근거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 수준이 뭐냐면 바로 세포나 아니면 미생물, 즉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그리고 분자, 이 세 개 무생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를 실험실 연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항바이러스 효과나 항암 효과 등등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윗단계로 연구 디자인, 연구 방법이 뭐냐면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한 번 효과가 나왔다고 바로 임상시험 안 갑니다. 몇 개월 동안 비슷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면 이제 또 연구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임상시험을 할 때도 1상, 2상, 3상 보통 한 두세 단계 이상을 거쳐서 결국에 후보물질 5,000개에서 10,000개 중에 FDA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승인받는 약이 그래서 저 같은 의사들이 약을 쓰기까지 과정에 하나만 살아남거든요. 보통 15년 걸리고요. 수천억에서 뭐 조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가 뭐냐? 그럼 연구 방법이 뭐냐? 딱 보시면 알아요. 이게 지금 4월 3일자 현재 날짜 4월 3일 엔티바이럴 리서치라고 해서 항바이러스 연구라는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딱 보면 연구 디자인이 뭐냐?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야. 가장 낮은 수준의 연구죠. 그러니까 세포에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원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있죠? 그거를 집어넣고 여기에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로 승인돼서 쓰고 있는 약을 투여를 했더니 투여하지 않는 부분에 비해서 5,000배 이상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거든요. 아주 단순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또 이제 대서특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기사로 옮기는 기자분들이 너무 또 과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우리 희망을 주는 건 좋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를 보기까지 가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 얘기한 세포, 동물, 분자. 사람을 한 임상실험까지 가는 건 보통 신약의 경우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원래 지금 나와 있는 약인 상태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냐면 신약 항암 재창출이랑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repurposing drugs in oncology.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항암제로 만들지 않은 약인데 뭐 항생제나 그냥 영증약이었는데 이걸 항암제로 쓰기 위한 이런 용도를 바꿔서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버맥틴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로 연구는 세포 실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경우는 약간 뭐 항암 쪽은 아니지만은 원래 구충제 쓰는 약인데 기생충 말고 지금과 같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제로서 약간 변경을 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전을 보면 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 복제를 하려면 우리 몸의 숙주 세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세포질에서 우리 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핵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단백질이 결합해야 되는데 이 이버맥틴이라는 약이 이 바이러스와 단백질이 결합되는 거를 막아버려 갖고 핵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 복제를 못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 이버맥틴의 기전이 원래는 구충제를 죽이는 약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예. 단계에서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어쨌든 시간은 꽤 걸릴 것이다. 물론 뭐 빨리 되면 몇 수개월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세포 연구니까 예. 이제 동물 실험이 이제 몇 개월 후에 시행이 되겠죠. 그 결과 나오려면 또 몇 개월 이상 걸리겠죠. 왜냐면 실험을 하면 며칠, 몇 주, 수주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연구 기수가 나면. 부작용도 봐야 될 테고. 근데 여기서 네. 질문이 있어요. 네네. 질문이. 이게 시작되고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게 자, 백신하고 치료제는 최소 1년 8개월. 보통 1년 반 6개월로 예. 얘기를 했었죠. 내년에나 빠르면 나올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까 한 그래서 1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다른 치료제를 여기에 전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승인을 추가해서 받아서 빨리 쓸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이 에이즈 치료제 네. 칼레트라가 효과가 있다. 이건 중국에서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에볼라. 이게 에볼라,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또 이 일본에서 아비간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 네. 그다음에 또 클로로킨하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가장 최근에 BCG 약이 효과가 있어서 이 어린이 연구소에서 임상 실험 시작했다. 지금 약이 여러 가지가 예, 예. 대상 치료제가 떴는데 지금도 엉뚱하게 구충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엉뚱한 게 아니고 구충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현존하는 약들이나 혹은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 코로나19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써보는 전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러 최소한 60군데 혹은 100군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떤 임상실험 하나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게 확실하게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걸 또 평가를 할 때는 내 자료 연구자가 이거나 효과 있다. 딱 했다고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좀 가능성 없다. 있다. 그게 다 판단되려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려요. 논문 심사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이 발표되면 그 논문 하나 갖고 운이 좋다면 그거 갖고 진짜 실험에 들어갈 수도 있죠. FDA 승인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소한 임상시험 하나 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임상시험 단계들 두세 군데 단계를 거치고 효능뿐만 아니라 용량, 안전성이 입증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거죠. 모두 다 후보 물질이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빨리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 3개월 안에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벌써 임상시험 연구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칼레트라, 네. 에이즈 치료제. 네. 그거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록시 클로리킨이라고 해서 항말라리아 네. 약제 100명, 200명 대상으로 해서 다 했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안타깝게 다 죄송합니다. 꽝이 아니고 뭐죠 그게? 큰 의미가 효과가 없다. 없는 거로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건 현재. 치료제죠. 네, 네, 다 백신이 치료제입니다 아니라. 지금. 예. 백신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백신은 1년 이상 걸릴 그래서 거예요. 이제 혈장까지 나와 있는 거죠. 혈장 이제. 치료까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희망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효능을 입증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그걸 잘 모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뉴스 나오면 맞아요. 또 막 사재기하고 사고 인터넷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의사의 그 공고를 받지도 않고 그냥 먹고 이러다가 부작용 때문에 왜냐하면 용량도 안전 용량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게 좀 이제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이건 명 박사님을 믿습니다. 예. 왜냐면 구충제 전문가니까. 예. 전 믿어요. 구충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쨌든 예. 메타 분석 전문가. 뭐 이버맥틴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온갖 문제 연구소 계속 이야기합니다.